안녕하세요, 북스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아프리카 신생국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이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기출문제 나온 것이 지금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후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주의 거센 바람이 아프리카에도 불어닥쳐 과거의 유럽 식민지들이 속속 독립을 달성했다. 북아프리카의 아랍문화권에 속하는 리비아라든지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등이 일찍이 독립을 달성했고, 사하라 이남의 검은 아프리카에서도 검은 아프리카가 뭐냐면 이제 인종적으로 볼 때 되게 이제 그 사하라 이남하고 사하라 이북이 인종적으로 좀 다르거든요. 예. 경계선이 대충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은 좀 약간 아, 백인 계통이나 아니면 샘족, 햄족 계통이고, 아니면 이제 약간 샘하고 햄족 계통하고 이제 약간 혼혈, 아프리카 혼혈이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아프리카인들, 진짜 흑인들은 이쪽 사하라 이남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여기 경계로 해서 사하라 이남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프리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이제 검은 아프리카에서도 1957년에 가나가 독립한 후에 되게 1960년에 기점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국가에 독립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서양 열강들도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 국가들도 세계적인 여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직접 통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1960년대 이후부터는 독립을 시켜줬어. 그래갖고 이제 각국이 독립을 했는데, 그래서 1963년에는 이런 신생 아프리카 국가들이 상호협력을 위해서 아프리카 통일기구를 조직을 했다는 거. 비교적 독립이 늦었던 이 모자비크 앙골라 같은 경우에는 앙골라는 포르투갈 식민지로서 포르투갈이 그 당시 이제 이들 식민지를 본국에 연장을 주장하면서 독립을 강제로 억제했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그 포르투갈도 그 스페인과 함께 스페인 프랑코가 지배를 했었잖아요. 70년대까지. 근데 포르투갈도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독재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지배를 했었고 그 사람이 세계적인 추세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계속 이제 자신의 식민지를 아프리카 식민지를 놔뒀거든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가서야 이 아프리카 식민지가 독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이유예요. 여기를 통치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독립을 시켰던 거죠. 자, 이탈리아 식민지였다가 이제 전후에 일찍이 독립한 리비아는 국토의 90%가 사막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였으나 이게 유전이 발견됐죠. 그러면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1969년에 극단적 아랍 민족주의자였던 카다피가 영도리에 나서면서 이 사람 유명하죠. 네, 영도리에 나서면서 외국의 석유 회사들 국유화하여 범아랍주의의 지도자를 자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카다피 영도의 리비아는 국제적 테러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를 저지하는 미국의 공군기가 리비아 도시와 군사기지를 폭격했다는 것. 이라크와의 걸프 전쟁 때 리비아는 대이라크 연합군에 참가하지 않고 고립을 자초했고요. 아랍 세계의 통합을 지향하는 카다피의 아랍주의도 걸프 전쟁에 크게 약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들 이제 요 뒤에부터는 안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아랍의 봄이라고 그 당시 이제 유럽 그 중동 전역에 확산됐던 그 민주화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카다피도 이제 그때 리비아도 그 폭동이 나서 결국에는 도망가다가 이제 죽죠. 예, 이 사람은. 예. 자, 아랍 세계 이렇게 있고 프랑스 식민지였다 독립한 모로코는 1975년 에스파냐가 강석 자원을 풍부한 서부 사하라를 포기하자 이에 병합을 나서서 독립을 원하는 토착미 세력과 장기간에 거쳐서 내전을 치렀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서사라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여기가 프랑스 식민지인데 반해서 여기는 스페인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여기가 독립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스페인이 이제 여기 독립시켰죠. 모로코가 여기 들어와갖고 여기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막 분쟁을 하는데 제 생각에 지금 알기로는 이 서다나가 독립국가 독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모로코가 있고 그다음에 어디야? 예. 그다음에 이제 알제리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그 프랑스 식민지 알제리인데 여기가 이제 상당히 이제 독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죠. 프랑스는 이 알제리를 아예 자기의 본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지역을 뭐 알제리, 뭐 티니지 뭐 이런 지역을 예, 갖고 있는데 특히 이 알제리 같은 경우에는 비시 프랑스 있죠. 아니, 자유 프랑스군에 많이 입대를 해가지고 프랑스를 해방시킨 데 상당히 도움을 줬던 어,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프랑스가 영토를 되찾고 회복하고 나서 이 알제리인들이 그만큼 피를 흘렸으니까 이제 뭔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 되는데 막 차별하고 이쪽에서 독립운동이라니까 뭐냐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외인 부대를 파견을 했어요. 그 외인 부대가 이제 와가지고 알제리를 이제 뭐냐면 이제 반란을 진압했는데 그 과정에 너무 많이 그 잔인하게 진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국제 여론이 별로 안 좋았고 심지어는 그 뭐냐면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프랑스 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알제리를 독립시키자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니까 외인 부대들이 그 당시 쿠데타를 일으켰어. 알제리에서.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이제 그 프랑스가 공수부단을 이제 파견해갖고 외인 부대의 쿠데타를 진압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1962년에 가서야 간신히 독립을 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마찰들이 있었다는 거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지금도 프랑스에 보면 이 당시 이제 알제리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프랑스에. 왜냐면 알제리, 뭐 티니지, 뭐 이렇게 예전에 이제 프랑스 식민지 국가, 아프리카 국가 사람들이 여기 프랑스가 이제 전후 복구 사업할 때 많이 건너왔고 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많이 건너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는 알제리 사람을 비롯한 아프리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 선조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하여튼 이 알제리 독립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알제리가 독립 끝에 독립을 했고 1962년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뭐 알제리 뭐 이렇게 뒤에 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등장했다 이런 내용인데 한번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네제 같은 경우에는 1957년 프랑스부터 독립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부르 기바라는 사람이 이제 영도에서 했다는데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넘어갈 것 같고요. 넘어가시고 사하라 이남의 이제 강대한 지역 같은 게 그 내용도 있어요. 여기 지역들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국경선을 지멋대로 그었죠. 예. 이렇게 딱 이거 줄을 자는 것처럼 이렇게 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살고 있었던 여러 부족들이 서로 뭐냐 갈라지거나 서로 적대적인 분들이 한 국가에 묶여 있거나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내전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독재자도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사하라 산업 이남의 강대한 지역은 서아프리카 적도지대, 중앙아프리카 강대한 초원지대, 그리고 동아프리카의 비옥한 고지역 등 지역적으로 다양할 뿐만 아니라 2,000개가 넘는 부족과 800개가 넘는 언어가 존재했다. 자, 유럽 자유강은 이러한 지리적 환경과 부족관계, 언어와 종교 등 제도의 정통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치적, 경제적 선을 설치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가 독립했을 때 그 경계선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계선들, 그러니까 먼저 유럽 열강들이 점령한 지역을 먼저 차지한다. 이런 원칙들이 어, 결정됐던 것이 뭐냐면 예전에도 얘기한 베를린이죠. 콩고 문제로 해가지고 소집됐기 때문에 이걸 콩고회의라고 해요. 콩고회의. 그래서 이제 섬유지, 그러니까 먼저 이제 점유를 할 경우에 그 뭐냐면 자기 땅이 된다는 그 원칙을 정해놓고 이때 이제 열강들이 자기의 이제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지도에 선을 긋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런 이상한 국경선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경계선이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예. 이런 경계선 자체가 좀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일반적 국가 같은 경우 산이나 강을 경계로 어떤 민족의 어떤 분포 등을 경계로 해서 역사적 사회적으로 이렇게 형성됐던 국경선이기 때문에 이게 꼬불꼬불한 게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 식민지 같은 건 나라들이나 아니면 좀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인도하고 그 티베트 국경선 음, 정도는 선을 그어버린 거야 이거는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그 안에 또 내전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예. 자, 하여튼 아프리카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이미 서양 열강들이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적대적이고 싸움을 되풀이했던 부족들이 독립 후에도 수입된 새로운 중앙 정부를 차지하려고 방법을 거듭하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독립한 아프리카 정부들은 그들 시민들의 국민적 긍지와 통일감을 심어줄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려움을 당면해 아프리카 민족주의자들은 1인 지배를 선호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신생국가들은 경제 성장의 지연으로 막대한 부채를 걸머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어려움과 기약 그리고 빈곤에 시달리게 되었다. 자,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에티오피아는 농업국가로서 그 가족이나 촌락에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생존 농업이 주였으나 1974년 소련의 지원을 받은 군장교단이 황제를 타도하고 정보를 수입했으나 그들이 제시한 계획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내전과 이어서 소말리아 지역과의 전쟁을 치렀다 이렇게죠. 그럼 에티오피아를 좀 볼게요. 이 에티오피아는 제국지 시대 때 유일하게 독립국가였던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좀 눈여보시면 에티오피아가 이제 독립국가였지만 그 주변에 엘리트리아는 곳이 있어요. 엘리트리아. 요 지역이 이제 있는데 요 지역은 원래 이탈리아 지역이었죠. 이탈리아. 그리고 지부티도 원래 엄밀히 말하면 에티오피아의 그 지역 안에 있었던 거야. 요 지역이. 근데 이 엘리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전후에 에티오피아하고 통합이 되죠.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돼요. 이디오피아. 그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이디오피아가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디오피아인데 저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있다가 얘네들이 벌써 이제 문화적으로 상당히 많이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티오피아하고 엘리트리아 지역 간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 결국에는 엘리트리아가 이제 뭐냐면 1990년대 독립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독립국가가 된 거죠. 그다음에 지부티가 있는데 이 지부티는 프랑스부터 독립을 했던 나라예요. 근데 여기 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엄밀히 말하면 에티오피아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에티오피아 병합된 게 아니라 따로 이제 독립해 나갔어요. 1977년에. 그리고 나서 주변에 이제 이런 큰 국가들이 있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여기에 이제 거의 보면 일종의 군대도 유치했죠. 미국 군대도 유치하고 최근에 중국 군도 유치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유치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외국 군대를 유치하면 지부티의 안전을 뭐냐면 보장받을 수 있는 거죠. 에티오피아가 여기 공격할 수 없잖아. 여기 미군이 있는데. 그 미군도 얘들 이쪽을 때는 이게 딱 좋은 거예요. 홍해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점을 잘 살렸던 국가들이죠. 예. 그러나 소말리아는 여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소말리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아니죠. 이게 원래 이쪽이 북쪽 지역이 소말리랜드라고 해서 영국이 지배했던 곳이에요. 영국이.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가 지배했던 곳이고. 예. 자, 예전에 그 설명하다가 거꾸로 설명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정정해서 설명할게요. 이쪽이 영국이고 이쪽이 이탈리아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이탈리아가 패전했잖아요. 그러면 영국이 여기 소말리아 전 지역을 이제 뭐냐 식민 통치를 해야 되는데 신탁 통치를 해야 되는데 얘 영국이 이제 하다가 귀찮아 가지고 원래 돈도 안 되고 하니까 이 소말리랜드를 그냥 패전국이었던 이탈리아에게 식민 통치를 맡겨버렸어. 신탁 통치는. 그래서 소말리아가 전후에 요 소말리랜드를 뭐냐면 이렇게 병합해 갖고 같이 신탁 통치하다가 1960년대 들어서 소말리아가 독립을 하죠. 독립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소말리랜드가 이제 뭐냐면 이쪽 자연스럽게 독립국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예. 요 지역이 뭐냐면 같이 소말리아 묶어가지고 소말리아 편입해서 독립한 거야. 그러니까 이 소말리아 랜드 입장에서는 좀 다른 거죠. 여기는 오랫동안 이탈리아 통치를 받았던 곳이고 여기는 그 뭐야 그 영국의 통치를 받았던 곳이잖아요. 자, 그 과정에서 소말리아 공국에서 그 내란이 일어나.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러니까 그 틈을 노려서 요 소말리아랜드가 독립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여기는 사실상 독립국이에요. 소말리랜드는. 그래서 이제 소말리아 같은 시장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되게 치안이 좋죠. 소말리랜드는. 그래서 인제 있고 소말리아는 그 당시에 이제 소말리아 민족들이 이제 구성된 다수 민족이거든요. 이 소말리아 민족들이 그 에티오피아에 이제 뭐냐면 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말리아가 인제 뭐냐면 요 지역을 뭐냐면 차지하려고 에티오피아하고 한판 뜨죠. 근데 인제 소련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련이 소말리아를 도와주지 않고 이 에티오피아를 도와줘 버린 거야. 그래서 이 소말리아가 패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 소말리아가 이제 패전으로 경제 타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소말리아 내에 있는 여러 세력들이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큰 내전을 벌이게 되죠. 거기에 이제 미국이 그 좀 도와준다고 이렇게 갔다가 오히려 이제 해병대가 이제 죽고 블랙호크가 떨어지고 그런 지역이야. 그래서 하여튼 이 소말리아 지역이 인제 있고요. 이 소말리아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내전으로 많이 인제 뭐냐 피폐해지니까 여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제 아덴해라고 여기 있죠. 여기에 많은 배들이 인제 홍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인제 들어가서 약탈을 많이 하죠, 해적지를. 근데 그러다가 인제 해적질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군함을 파견해서 해적을 인제 토벌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좀 과정을 좀 설명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의 경향까지 좀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어 최근에 이제 시사적인 문제가 좀 역사 문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계사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다시 또 보죠. 어디까지 얘기했어? 예. 자, 그다음에 케냐도 인제 그 당시 인제 1963 년에 독립하여 공화국이 된 후에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으로 아프리카 모범 국가로 되었다. 그러나 인제 성장이 농산물 수출에 의존한 결과 국내 식량이 부족해지고 실업자의 증가와 군주 증으로 사회 불안이 커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남북으로 분열돼 심한 내전을 겪다가 그 이디 아민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예.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독재자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어 그다음에 인제 뭐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했다가 결국에 사회주의 정책 포기했다. 네. 그랬고요. 벨기에 콩고였던 것이 자이레라고 인제 해서 독립을 하죠. 그래서 인제 그 1960 년대 독립한 후에 11 년간 격심한 혼란과 내전에 시달렸다가 1972년 군부 지도자 몬부투가 정권을 장악하고 발전시켰으나 풍부한 강상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국가의 채무만 증가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1990 년대 초에 몬부투는 군사 정권의 종식을 약속했다는 거. 그렇지만 뭐 약속했다고 해도 뭐 그 계속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물러나긴 했어요. 예. 자, 그다음에 나이지리아인데 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보면 강대한 영역을 갖고 있죠. 뭐 강대한 영역인데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여기가 인구가 되게 많아요, 인구가. 그래서 인구가 뭐 듣기로는 1억 5천? 음.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 아마 이집트 다음에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집트보다 더 많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집트하고 거의 삐까삐까해. 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여러 민족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100 개의 부족들로 구성돼 있다고 하고 크게 인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40%, 그다음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60% 이렇게 구성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인제 또 내전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어 그리고 여긴 또 유명한 데가 뭐냐면 그 영화 상업으로 유명하죠. 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할리우드만 생각하는데 아니면 또 인도의 발리우드 정도 있죠. 그 나이지리아가 보니까 영화를 제일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이나 인도에서. 물론 그 영화 자체가 좀 싸구리고 좀 질이 떨어지긴 하는데 하여튼 영화로 또 유명하고 또 최근에는 로맨스 스캠이라고 해서 사기 쳐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접근해 갖고 뭐 미국 의사나 군인을 이렇게 속여 가지고 접근하거나 뭐 해 가지고 돈을 빼놓고 이제 사기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얘들이 영국 사람이다 보니까 영국에 오랫동안 식민지를 받다 보니까 얘네들이 인제 뭐냐면 여기에서 인제 그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대학교 졸업자들. 근데 일자리가 거의 없다 보니까 로맨스 스킨 같은 그런 로 이제 사기를 쳐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요 나라가 있다. 이게 되게 발전 가능성이 좀 높은 나라예요, 요 나라가. 예.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또 유명한 게 석유를 많이 나오잖아요, 요 지역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뭐 가나라는 나라의 에쿠르마라는 그 지도자가 있었는데, 학교나 병원, 알루미늄, 수력발전소, 대학들을 건설하고 이런 계획에 따라서 문제도 증대했으나 그 과정에서 부채를 지기로 했다. 결국에는 군부 쿠데타로 해서 실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독재자가 많긴 하는데 대개 보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또 정권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독재를 하고 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났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내용도 있는데 건너뛰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종차별 정책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네덜란드의 보호인가 영국의 후손들이 백인들이 철저하게 원격 인종차별 정책으로 흑인을 지배했다는 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국제 고립을 많이 당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그 당시 석방한 그 넬슨 만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직도 백인들이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죠. 아, 그래서 이제 정치권은 뭐 정치적 권리는 평등할지 몰라도 경제적인 어떤 것들은 아직도 양극화가 되게 심하다는 거. 치안도 되게 불안한 국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남아공에 편입돼요. 인종차별 같은 나미비아라는 국가 있어요. 원래 이게 독일이 이제 식민지였죠. 그랬다가 이제 영국이 1차 세계 영국으로 넘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장기간에 걸친 결연한 게릴라전 끝에 1990년대 독립을 달성했고 풍부한 강업 자본 개발을 박차를 가고 있다. 자, 나미비아 북쪽에 바로 북쪽에 위치한 앙골라는 뒤늦게 이제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이에 쿠바의 지원을 받는 마르크스 집단의 정부와 미국의 지원을 받은 UNITA 정부 사이에 17년간의 내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내전이 되게 심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1960년대부터 독립한 사하라 이남의 검은 아프리카의 수많은 신생 국가들은 그 대부분 지금에 와서도 정치적 안정을 찾지 못하고요. 전변과 부족 간의 전투로 시달리고 있다. 통치 형태도 소수를 제어하고는 1인 독재이며 대부분 주민들이 문명에다 매우 가난한 반면에 부유한 지배층과 관리들이 부패하고 낭비가 심했다. 자, 독립 후에도 전 식민지 국가가 음양으로 영향력이 남아 있었으며 미국과 소련의 세력도 서로 개입하여 신식민지 도대단은 아프리카 한탄을 자아내고 있다. 자, 루안다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는 후투족하고 그 투치족 간의 대립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대규모 인종 그 말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건 좀 뒤에 좀 살펴볼게요. 자, 하여튼 있는 방면에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서 도시화가 진척되고 농촌부터 도시에 이주한 젊은 층들은 아프리카의 정통적 생활 가치관을 상실하면서 뿌리 없는 세대로 전락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아프리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제3세계 형성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예. 제3세계 형성도 그 수능에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인구에선 지금까지 뭐 그렇게 나온 건 없어요. 지금까지 뭐 한 번도 나온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언젠가 한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기는 수능 문제는 잠깐 언급은 자주 되거든요. 3세계 형성 관련 내용에서 대개 이제 3세계라는 말은 1세계, 2세계가 있기 때문에 3세계가 되잖아요. 1세계, 2세계, 3세계 이렇게 분류하는데 1세계는 주로 이제 미국을 중심한 서유럽 국가들, 그다음에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을 의미하고 우리도 한국도 여기 1세계에 속하죠. 미국이 이제 줄을 댔기 때문에 자, 2세계는 그 당시 소련을 중심한 동유럽 국가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3세계는 그 소련과 미국이 아닌 그 다른 독자적인 나라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등등등 이런 나라를 이제 3세대 국가라고 하는데 자, 이런 용어 자체가 이제 냉전 시대 때 미소 패권을 둘러서 싸울 때 형성된 용어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아닌 미국과 소련이 아닌 새로운 세계 3세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게 의미가 있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 이제
냉전 체제가 끝나고, 물론 이제 지금은 신냉전이라 해서 미국하고 또 중국이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그 자체가 예전에 그 60 년대 그 냉전 체제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50 년에서 60 년대. 그렇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긴 하는데,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 세기 특히 2차 세계대전 후에 아시아 아프리카의 각성과 민족주의 이에 따른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지의 물결은 현대사의 가장 크고 중요한 흐름의 하나였다. 자, 이러한 세계사 흐름에 따라서 그 잠깐만요. 자, 그 세계사의 흐름에 따라서 잠깐 어디까지 했어? 어, 어, 그 다시 읽을게요. 제가 이에 따라서 반제국주의와 반식민지의 물결은 현대사의 가장 크고 중요한 흐름이 하나였다. 자, 이런 세계사 흐름에 따라서 여기까지 읽다가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해서 넘어갔는데, 자, 하여튼 흐름에 따라서 전후 20년간 아시아에서 20개국, 아프리카에서 33개국, 도합 53개국의 신생 독립국가가 탄생하여 70년대 초까지 그 수가 60개가 넘게 되었다. 자, 이러한 이제 신생 국가들은 과거 유럽과 미국의 식민지 내지 반식민지였으며, 현재 그들 대부분 빈곤한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하여 그들은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까지 포함해서 국제 정치 면에서 미국과 소련 두 나라의 냉전에 시달리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택하면서 경제면에서 후진적인 난과 선진적인 북 간의 계립과 경제적인 어떤 격차를 줄이는 목표였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남북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북과의 대립에서 이 남북 문제가 아니라, 여기 지구를 보면 이게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선진국은 주로 이제 뭐냐면 북반구에 몰려 있고, 후진국들은 남반구에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남북 문제로 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 국가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은 미국 중심의 제1세계와 그다음 소련 중심의 2세계를 대비시켜 3세계, 제3의 세력이 하며, 그들이 또한 비동맹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비동맹 국가가 한다. 자, 이런 3세계 태도는 1954년 콜롬보 회의에서 이제 있죠. 그래서 콜롬보 회의.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 이제 수도가 콜롬보죠. 그래서 인도, 버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실론 5개 국가들이 콜롬보에서 이제 회의를 갖고 미국과 소련을 대립해서 관여하지 않은 평화 세력을 확인한 한편, 그 세력을 결합하기 위한 아시아 아프리카를 소집하기로 했다. 자, 이 결정에 따라서 다음에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그 당시 이제 분단국을 제외한 아시아 아프리카 20개국 회의를 열게 됐고, 이른바 제3세기가 탄생되었다. 그래서 이제 콜롬보 회의하고 방둥 회의가 상당히 중요한 회의죠. 3세기 형성에. 자, 1955년 방둥회에 참가한 나라들 국내 사정이나 독립 유래의 역사는 저마다 다르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기본 문제에 관해서는 공통된 입장을 취할 수 있었다. 즉, 참가국들은 반식민지와 반인종주의, 그리고 국제연합 가입이라는 점에서 의견을 일치를 보였고, 국제적 분쟁이 평화적 해결과 상호간 및 세계 다른 지역 간의 경제적 협력을 지향했다. 자, 반둥이에서 탄생된 제3세계 내지 비동맹국 수는 점차 증가되어 제2차 아시아 아프리카일 때는 40여 개국이 참가했고, 1973년 제4차 비동맹국 회의 때는 73개국이 참가했다. 자, 이러한 상세계의 등장은 국제연합에서 세력 분포에 큰 변화를 일으켰고, 국제 정치 판도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초기 정신과 달리 한때 중공이나 쿠바 같이 공산국가도 이에 파고들어 공산세의 외곽단체에 비슷한 감을 준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미국을 비롯해서 자유진영의 선진국이 이에 영향을 미치고자 노력을 했고, 또한 비동맹국 중에 상당수 반드시 공산주의에 환영하지 않고 국내 정세가 저마다 달라 그 단결력이 점차 약화됐고, 특히 냉전에서 유행하는 그런 추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교과서 내용과 이제 서강제 내용을 보고 잠깐 보충할게요. 자, 미래인 교과서 잠깐 펴보세요. 193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자, 여기 제3세계 국가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신생 독립국가가 이제 탄생을 했다. 자, 이들 중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진영과
그다음에 이제 소련 중심의 진영 중에 어느 편도 가담되지 않은 비동맹 중립주의에 대해서는 제3세계 국가가 이제 했다. 그 인도의 네루와 중국의 저울라이가 발표한 평화 5원칙을 기초로 해서 평화 원칙을 기초로 이듬해 그 인도네시아에 열린 반둥회의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20개국 대표들이 모여 평화 10원칙을 발표해요. 제3세기의 성립을 공식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둥회의에서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29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평화 10원칙을 제시했는데 평화 10원칙이 여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이제 파악을 좀 해두시고요. 기본적인 인권 존중, 모든 국가의 영토, 주권 존중, 모든 인종과 국가 간의 평등 인정, 타국의 내전 불간섭, 모든 국가의 자위권 존중, 강대국에 순종하는 집단 안보 배제, 영토 보존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무력 사용 상가, 그다음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상호 이익과 협력 촉진 등등을 내걸었고요. 그다음 1962년 티토와 네로, 나세 등이 베오그란드는 그 당시 유고슬라비아의 수도죠. 예. 그래서 이제 제1차 비동맹을 회의였고, 미국 및 소련이 주도하는 군사 동맹의 불참과 비동맹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선언했다. 그 내용들. 거기에 이제 반동회의 같은 경우에 이제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더 읽어볼게요. 1955년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그 당시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열린 회의다. 인도네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5개국이 주최국 되어 아시아, 아프리카 독립국을 초청했으며 29개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양대륙과 세계 현안을 논의했다. 자, 이 회의에서 평화 5원칙이 기초로 한 세계 평화와 그 국제 협력을 증진한 선언, 이른바 평화 10원칙을 만장일치로 선택했다. 그래서 그 평화 5원칙을 바탕으로 평화 10원칙을 뭐냐면 선포했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도 이제 한번 더 읽죠. 예, 여기 이제 비상교과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잠깐만 비상교과서가 잠깐만요. 자, 비상교과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98페이지 펴보세요. 예. 여기는 이제 그 아시아 아프리카 독립과 제3세기 등장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열강의 식민지 통치에 벗어났다. 자, 인도는 영국부터 독립했지만 종교 갈등으로 인도 연방과 파키스탄이 분리됐고요. 동남아시아에서는 그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독립했고 말레이시아, 필리핀도 독립을 쟁취했다. 서아시아에도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등이 독립했다. 자, 아프리카에서는 트니지아, 모로코가 프랑스부터 독립했고요. 영국의 식민지였던 가나가 독립을 이뤘다. 1960년 나이지리아와 콩고 등 17개 독립을 선언했다. 그래서 이때는 아프리카 해라고 해서 1960년대 대규모 이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했죠. 자, 알제리 독립을 막으려고 한 프랑스와 오랜 기간 동안 독립을 이루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아프리카 각국의 독립 후에는 제국주의 침략이 남긴 상처 때문에 수많은 분쟁을 시달려야 되겠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신생 독립국은 자본주의 진영과 그다음에 공산주의 진영의 어느 쪽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전을 했다. 그래야 1954년 인도의 네로와 중국의 정을라이가 델리에 만나서 그 당시 평화 5원칙을 합의했고요. 예. 자, 이를 기반으로 이듬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29개 대표가 인도네시아 반둥에 모여서 아시아 아프리카를 개최하면서 평화 10원칙을 만장일치했다. 평화 10원칙 그 밑에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노력으로 비동맹을 포병하는 제3세기가 형성되고 미국과 소련 중심의 냉정 양상이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평화 10원칙이 있고 여기 평화 10원칙 내용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1955년에 열린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제3세기 기틀을 형성했다. 자,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29개 대표들은 이에서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벌였고
소련과 미국 등 강대국들을 비판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리고 평화 시원칙을 발표했다. 자, 이는 제국주의에 시달려왔던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가 내세에 대한 저항을 집단적으로 선포한다는 의미가 있다. 자, 1962년 동유럽 국가인 유고슬라비아의 티토와 인도의 네로, 이집트의 나세 등이 제1차 비동맹회의 베오그라드 회의를 열고 제3세계 협력을 다짐했다. 이후 비동맹회의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열려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참가국도 제1차 비동맹회의에 25개국이 늘어났는데 지금 118개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나세르 네로 티토가 있죠. 여기 참가했던 베오그라드 회담에서 참가했던 그 사람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그리고 서양사 강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거기에 이제 3세기 관련된 내용인데 600페이지 좀 볼까요? 예. 자, 제3세계 비동맹 국가 이렇게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있고 요 마지막 단락부터 볼게요. 자, 제3세기 신생 독립국가의 연대 협력은 비동맹 운동으로 구체화됐다. 1955년 4월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서구 열강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연대회의가 개최됐고 네로, 수카르노, 저울라이, 나세 등을 비롯하여 29개 정상들이 참가한 반둥회의는 수가를 표현대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두 대륙 간에 걸친 유색 인종의 회의였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세계 25억의 인구 절반을 대표한 반둥회의는 서구 열강들이 맞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주체성을 측면하고 연대 의식을 고취시킨 무대였다. 자, 반둥회의에서는 채택한 세계 평화 및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문에서 영토와 주권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과 내정 불간섭, 평등과 후회, 평화 공존 등 이른바 평화 5원칙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미국과 소련, 그 다음에 이제 양극화된 냉전 분류의 어느 쪽에서 가담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선언인 동시에 그 식민주의 세력에 맞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연대 제3의 분력을 단합하자고 호소했다. 근데 이 평화 5원칙은 여러분 알다시피 콜롬보에이나 뭐 그런 데에서 이제 확인한 거고, 여기는 평화 10원칙을 제시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비상국어에서 보면 이게 그 내용을 보면 평화 10원칙이 있죠. 평화 10원칙. 그래서 이제 델리에서 만나갖고 평화 5원칙, 뭐 콜롬보에서 또 확인했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평화 10원칙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반둥회에서 이제 이 평화 10원칙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평화 5원칙이 있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해서 저거 이게 틀린 거 아니냐. 이거 그신 분들이 있어갖고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그 내용 보면 평화 10원칙을 제시했고 그 전에 평화 5원칙을 확인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냐면 방금에서는 10원칙을 제시했고 그 전에 평화 5원칙을 확인했고 그 평화 10원칙 안에 평화 5원칙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반둥에서 처음 제시한 건 아니고요. 예. 콜롬보에이나 뭐 델리에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것을 이제 다시 확인하고 이걸 확장시켜서 평화 10원칙을 했다. 그 전에 이제 평화 5원칙을 확인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어서 이제 1962년 9월 유고슬라비아 티토 대통령의 주도 아래 베오그란드에서 제1차 비동맹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공식적으로 비동맹 운동이 막을 올렸다. 일찍부터 이제 소련의 연합권을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사회주의 노선을 포방해온 유고슬라비아가 비동맹 운동의 견인차에 등장했던 것은 비동맹 운동이 단순히 지역적 연구를 떠나서 그 정치적 원칙에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베오그라드 회의에서 동서 군사 동맹의 불참, 외국 군대의 군사 기지 제공 불가 등을 청명을 알 수 있듯이 초기 비동맹 운동은 동서 분쟁의 종식과 냉전 구도를 해체를 강조했다.
따라서 베오그란드 회의에서 참가한 비동맹 국가들은 당시 독일의 베르린 장벽 축조를 둘러싸고 야기된 두 불육사에 참여한 분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1961년 공식 출범된 당시 25국에 불과한 비동맹 회원국수는 1960년대에 아프리카에 이제 많은 독립국이 탄생하면 따라 1973 제3차 비동맹 회담 당시에는 61개국으로 늘어났으며 1970년대부터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대거 가입하면서 1979년 쿠바의 아바나에서 개최된 제6차 비동맹 정상회담에서 92개국이 참가했다. 자,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비동맹 운동을 맹조 부상한 카스트로는 쿠바 회담에서 제국주의, 신식민주의, 이 신식민주의라는 건 뭐냐면 영토 지배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치, 사회, 경제적 영향력이 있는 그런 문화적 영향을 확대한 걸 시신민주라고 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미국을 이제 대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는요. 인종주의, 모든 형태의 침략, 점령, 지배, 간섭, 패권을 맞서서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청명하면서 강경 노선을 밀어붙였다. 자, 하지만 이러한 비동맹 운동 확대가 비동맹 국가들이 실제로 양대 분력 모두 대동일하게 맞선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대다수 비동맹 국가들은 소비에트 사회주의를 따르고자 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방식으로 사회주의 길을 나가고자 했으며 그만큼 미국이나 서방보다 소련과 공산권에 대한 일정한 공감을 표명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비동맹 국가들은 국가 건설과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이나 서방의 원조를 마다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자, 이에 따라 비동맹 국가들의 주요 관심도 1883년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7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경제 격차의 해소와 개발 협력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항했다. 비동맹 운동의 방향이 이념과 체제의 대립이라는 동서 문제에서 식민지 전제의 청산과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남북 문제에서 있다. 동서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이념적인 문제죠. 그래서 있고 남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남반구와 북반구의 차이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 문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비동맹 운동은 겉으로 울려 퍼지는 반식민지, 반제국주의 거친 한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리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식민지들이 거의 독립이 당성한 1970년대 초반에도 제3세계사정은 그리 좋지 않았다. 민주주의 경험 없던 그 아프리카 신생 국가든 군사 독재이든 민간 독재이든 대개는 권위주의 독재 체제를 선택했고 구정부패와 족벌 정치가 만연했다. 대다수 이제 신생 국가들은 신생국들은 인접한 심각한 영토 분쟁과 인종 분규로 시달렸고 거듭된 군사 쿠데타로 경제 파탄과 양민항사를 동반한 내전이 기척됐다. 게다가 군사적 해결을 포기하는 비동맹 원래 목표 중에 하나는 비동맹 일부 회원국들이 수십 년 넘게 서로 전쟁을 벌이는 실정에서 그야말로 유명무실화 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시미르를 둘러싸고 싸우고 있었죠. 그러니까 베트남, 캄보디아가 이제 있고, 베트남이 한때 이제 캄보디아를 공격해서 이제 한때 점령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그러니까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 분교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교전국들이 소련이나 중국 또는 미국에서 무기를 사들이고 물자를 지원받는 것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비동맹 국가들이 말로는 이제 제3세계보다 내세우지만 그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 소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한테 지원을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서양사 개론으로 넘어갈게요. 유럽의 재건 관련 내용을 볼게요. 자, 2차 대전 후에 이제 서양의 경제 상태는 거의 비참했죠. 네, 전쟁은 했지만 그 당시 이제 유럽은 말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군주님들 시달렸고 좀 피난민도 많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미국의 마샬 계획으로 인해서 부흥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자, 유럽의 재건을 볼게요. 2차 대전 후에 서유럽의 경제 상태는 비참했다. 자, 입에 풀칠한 것 자체가 문제였고 물가는 계속 앙등했으며 암시장이 번창했다. 1946년 파리에서는 빵 배급은 나치 점령하에 1942년과 비슷했고 1946년에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빵 배급을 실시했다. 대영 제국인데 빵 배급을 실시할 만큼 식량 문제가 상당히 뭐냐면 다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46년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생산고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럽이 끝났다고 믿었다. 전승국의 사정은 이러할진데 패전국 독일의 고난은 가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었다. 자, 소련의 국경선 서쪽으로 이동하여 하고 폴란드 그 보상으로 독일의 영토를 획득했다. 오데르 나이세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얻은 거죠. 그 결과 1,300만 명의 동독 주민이 추방됐고 다른 유럽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추방된 독일 난민들이 축소된 독일 영토로 몰려들었다. 소련은 배상으로 독일 내 공장과 설비를 반출해 철도까지 떠났다. 소련 같은 경우에는 점령지에서 그 다 뜯어내. 미국은 베푼데 소련은 뜯어내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소련군이 저도 때 북쪽 지역에 있는 그 공장 시설 같은 것들을 일본에 그 뭐냐면 다 소련이 뜯어내 가지고 본국을만 보냈죠. 예. 자, 1946년 공장지대의 느르 지방이 평균 식사는 두 쪽의 빵, 한쪽에 마가린, 약간의 스프, 그리고 두 개의 작은 감자였다. 그래서 1946년, 47년부터 거울은 유난히 추웠고 기아 상태의 강공해가 확산되어 있었다. 1947년 봄에는 피난민이 들끓고 군주위기에 위기시천 군주이며 위기수치한 독일은 거의 완전한 붕괴 직전의 상태였으며 나머지 유럽 국가까지 붕괴시킨 듯 싶었다. 그러나 서유럽은 끝내지 않았다. 자, 나치 점령과 그 전쟁은 낡은 생각과 옛 지도자들을 불신하게 만들었다. 서유럽 전체에 새롭고 보다 더 나은 유럽 건설을 위한 병역과 실험이 환영을 받았다. 새로운 집단과 정당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가 정면에 나서서 유럽의 병역과 재건을 주도했다. 그중 진보적인 카톨릭과 불안한 카톨릭 정당, 기독교 민주당의 진출과 활동이 현저했고 이탈리아는 전후 최후의 선거에서 기독교 민주당이 1당이 됐고 1948년에 절대 다수가 차지하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재건, 온건한 사회개혁을 추진했다. 프랑스에도 카톨릭 계통의 정당에서 슈만 같은 전후의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고 서독에서는 1949년 기민당의 아데나워 이 사람은 또 유명하죠. 이 사람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나일강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이제 뭐냐면 전후 경제 복구를 했던 정치적 지도자였죠. 그래서 장기 집권이 시작됐다. 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자들도 전쟁 중에 레지스탕스 운동으로 유력했으며 특히 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그들했다. 자, 그들 또한 사회 변혁과 경제 개혁을 공언했다. 자, 유럽의 경제 부흥의 도화선이 된 것은 미국의 마셜 계획이었죠. 자, 1차 세계대전 후와는 달리 2차 세계대전 미국은 냉전에서도 지도자 역할을 담당했고 공산주의 위협에 대응하여 서유럽에 대규모 경제 원조와 군사적 보호를 제공했다. 즉 나토를 통해서 서유럽에 미군이 주둔하고 해고사를 제공했으며 1948년 5년간 마샬 계획을 통해서 총액 225억 달러에 달하는 방대한 경제 원조를 그것도 차관이 아닌 중요 형식으로 제공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중국의 1대1로 있죠. 1대1로와 비교해 볼 수가 있어. 지금 이제 1대1로를 통해서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뭐 아시아, 아프리카 후진국들에게 여러 이제 그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이런 지원이 되게 차관 형태로 지원해. 그냥 공짜 지원해 준 게 아니에요. 예. 증여 형태는 본래 없어. 차관 형태야. 그래서 이제 이 차관에서 그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그 철도나 항만이라든지 도시 기반 시설 같은 걸 놓고 그것도 중국인 기술자고 이런 사람들이 인력이 와갖고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뭐 일자리 창출에 전혀 공헌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나라가 돈을 못 갚으면 그걸 이제 자기가 놨던 항만이라든지 그다음에 철도란 걸 이제 담보 삼아서 운영 수익을 가지고 이제 가져가는 거죠. 아니면 IMF에 가서 돈 꺼와라. 그렇게 이제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줄 때 차관이 아니라 대부분 증여를 해줘요. 그냥 족보죠. 예. 그래갖고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걸 노리냐? 대신에 미국의 물건을 사주고 미국의 이제 자본가들, 그러니까 회사들이 진출해도 편의를 봐주라.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와갖고 이제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해주고 경제 개발도 많이 해주는데 이게 마샬 계획이 좀 많은 사람들 보편적 지지를 받는 데만 해서 이 1대1로가 욕을 얻어먹는 게 이게 차관 형태고 중국 자본과 뭐 기술만 들어가고는 실제 그 자재 일자리 같은 걸 창출 못하는 그런 역할이 있죠. 서유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본은 들어와도 기술은 들어와도 일자리 자체 단순 노동이나 이런 옆에 그 실무진들은 그 현지인들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자, 하여튼 그 당시 지금 시진핑이 하고 있는 1대1로가 미국의 마샬 계획처럼 이렇게 경제적 혜택을 줘서 뭔가 자국의 그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는 그런 조치잖아요. 예. 근데 마샬 계획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결과 1948년에 피폐했던 유럽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1950년에 발발한 한국 전쟁에 자극받아 유럽은 급속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1963년 서유럽은 2차 세계대전 때 전에 2배 내지 1.5배 생산고를 자랑하는 경제적 기적을 달성했다. 자, 이런 경제적 기적의 요인으로 미국의 원조가 되게 중요했죠. 미국은 일단 미국은 전쟁 종료에 필요한 빠른 시일 내에 원조를 시작했고, 전쟁 종료 빠른 시일 내에 원조를 시작했고, 유럽은 손상된 공장의 수리에 필요한 설비를 미국부터 받고, 필요할 경우 새로운 특수한 공장 설립에 지원을 받았다. 그리고 미국은 경제 원조의 최대한 효과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비와 조정과 협동을 요망했고, 그 결과 유럽은 협동과 교육의 장애물이 빨리 제거되어 건전한 경쟁을 수반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국제적 분업을 촉진시켰다. 전후에 이제 소유국 국가들은 정책의 기본 목표를 경제 성장에 두고, 자, 이를 위해서 독창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등 전력을 기울였다. 이 점에 있어 이제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특히 현저했으며, 다른 국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독일의 경제 잠깐 에르하트의 지도 아래 나치 시대의 완전한 통제 경제를 폐기하고, 히틀러의 강권의 사회복지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전환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자기가 인기 끌려고 사회복지망 같은 걸 이제 확대시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스마르크의 유물을 이제 이어받은 거죠. 그러나 에르하트는 먼저 화폐 개혁을 단행해서 독일의 마르크화를 안정시키고요. 1948년에 식량 배급과 가격 통제를 폐지하여 이윤의 비약적인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기업가로 하여금 고용 증대와 생산 증가를 시도했다. 그 결과 1950년대 말 독일은 번영하는 경제, 완전 고용, 강력한 화폐,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른바 나일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다. 자, 이러한 독일의 성공은 새삼스럽게 자유시장을 토대한 자본주의보다 더 자유로운 교육에 대한 존경심을 다른 유럽 국가 사이에 환기시켰다. 이거는 그냥 저자의 생각 같고요. 자, 프랑스의 경우 같은 경우에 주된 혁신은 새로운 종류의 계획 경제를 실시한 거다. 장 모네의 지도 아래 실시한 경제계획위원회는 대은행, 보험회사, 공공시설, 탄광, 르노의 자동차 회사 등을 국유화했고, 프랑스 경제의 야심적이고 유통성 있는 목표를 설정했다. 자, 마살 계획의 원조금과 국유화된 은행으로 하여금 기간 사업에 집중 투자한 한편, 의원회와 정부 관료는 사기업을 장려하고 크게 생각할 걸 권고했다. 원래 신중한 프랑스 기업인들이 이에 호응했고, 새로운 시설과 근대적 공장에 대대적인 투자를 이루어졌다. 프랑스 이와 같은 융통성 있는 유연한 계획과 국가 및 사경계의 혼합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경제 발전을 성취했으며, 1950년대, 60년대 통해서 실업은 거의 없어지고 일반 시민들의 생활 수준은 극적으로 향상되었다. 프랑스도 경제적 기적을 달성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각자 읽어보세요. 이렇게 있고, 유럽의 통합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따로 서양사 총론을 기준으로 읽을게요. 예, 서양사 개론 내용이 좀 내용이 빈약하거든요. 예, 그래서 서양사 총론을 가지고 좀 얘기할 게거든요. 다 뒤에 좀 얘기할 게거든요. 예. 자, 식민지 상실도 그렇게 하면 좀 읽어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후 미국과 캐나다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이제 좀 보겠습니다. 582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볼게요. 자, 1960년대까지 국내 정치는 형상 유지에 약간의 조정에 관한 선에서 진행되었다. 자, 트루먼 시대 때에는 사회 보장 혜택이 증대되고, 주택 건설에 대한 보조 지급이 결정됐으며, 최저 임금이 뭐냐면 인상되었다. 페럴딜 정치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고, 1960년대도 케네디 대통령인데, 케네디 대통령은 이제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이 사람이 뉴 프로티언
정책을 내걸었고 뉴프론티어 정책을 내걸었고 프로티움이라는 거 아시죠? 개척자 정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서부 개척 정신을 이제 얘기할 때 프로티움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자, 하여튼 이걸 내걸었고 미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지 보였으나 암살되고 말았다. 누가 암살했는지 이제 물론 암살자는 이제 밝혀지긴 했지만 그 배우가 누군지 아직도 지금 오리무중이죠. 자, 그는 쿠바에 미국 사회 기지를 설치했던 소련 시도를 좌절시켰고요. 자, 쿠바 위기를 이제 극복했죠. 오랫동안 미국 사회의 어려운 과제였던 인종 문제 해결에 착수했으나 암살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자, 그러니까 이보다 이제 흑인 옹호 단체인 NAACP가 1954년 대법원으로부터 학교 교육에 불리는 부당하다고 판결을 얻은 바 있다. 자, 케네디 뒤에서 뒤를 계승한 존슨이 공직과 기타 직업에서 차별을 폐기하는 시민권법과 모든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는 투표권법을 제정하여 인종 문제의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 자, 요거 시민권법하고 투표권법은 되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남부의 여러 주에서 진크루즈법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이런 법을 통해서 뭐냐면 흑백을 차별하는 정책들을 했죠. 그래놓고 차별이 아니라 이거는 분리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걸로 하는 건데, 자, 근데 이제 이런 연방법들이 이제 연방 정부 나와서 이런 것들을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시민권법이나 투표권을 통해서 이런 이제 차별을 없앴다. 이런 것들을 좀 민권 정책이라 하는데, 이런 민권 정책을 통해서 그 케네디와 그 존슨 대통령의 민권 정책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정치 구도가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이때 앞에서 루즈벨트 대통령 때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이제 지역 범위가 아니 북부하고 중부, 북부하고 남부, 그다음에 백인하고 흑인하고 백인 이런 식의 이제 연합 구도가 형성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그 북부와 그다음 흑인들이 얘를 지지해 줬죠. 예, 그래서 루즈벨트 벨트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 후에 이제 이때는 1960년대 들어서는 안전하게 판도가 바뀌어진 거야. 그래서 공화당에 이제 뭐냐면 남부 사람들과 민주당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 민주당 안에서 이제 거꾸로 공화당의 사람들, 진보적인 사람들과 북부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때부터 공화당은 남부가 지지를 받고 그다음 민주당은 북부에서 지지를 받게 돼.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 세력형 변동에 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그 뭐냐면 1960년대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 때 했던 이런 민권 정책들이 그 당시 민주당과 공화당 안에 이제 뭐냐면 세력 판도와 지지세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와 더불어 이제 존슨은 1960년대 중반에 빈곤에 대한 무조건적 전쟁을 선언했고 전 미국인을 상대로 빈곤 퇴치 계획을 실시하여 미국도 복지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미국의 보장 지출을 유럽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자, 그러나 존슨의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인 개입. 존슨 때부터 이제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통킹만 사건이 일어나요. 통킹만 사건은 그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 통킹만이 이제 베트남 해역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미국의 그 함정이 그 뭐냐면 북베트남의 어뢰정이 공격을 받고 손상 사건 그게 뭐냐면 격침은 하진 않았지만 일단 이제 뭐냐면 그 타격을 받은 사건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있는데 이게 뭐 조작됐다고 나중에 알려지게 되죠. 미국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조작한 사건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통킹만 사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요거는 베트남 전쟁할 때 좀 다시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여론은 반전에 기울였고 강력한 반전 데모와 항의가 잇따랐다. 재정적 부담이 가중됐다. 뿐만 아니라 1968년에 흑인 지도자 킹 목사, 유명하죠, 이 사람. 킹 목사와 암살된 케네디 대통령의 동상 로버트 케네디, 이 사원이었는데 유력한 대선 후보였죠. 암살돼서 미국의 정치 경제적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어 닉슨 대통령은 외교 정책 일대 전환을 깨요. 타이완 대신에 중국의 유엔 가입에 승인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타이완 대신에 상임 이사국이 돼요.
그다음에 1972년 직접 중국에 방문했다. 그리고 베트남 호전을 성립시켜 베트남부터 미국을 철수시키고 베트남의 수령으로부터 빠져나왔으나 베트남은 이제 통일 정권 수입 정권 공산 정권이 수립됐다. 1975년에 완전히 이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 먹어버렸죠. 자, 닉슨은 재선에 성공했으나 1972년에 선거 때 민주당 본부에서 도청 장치가 설치되었던 것이 뒤늦게 발각되어 이에 닉슨이 관련된 것을 판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1974년 닉슨을 사임시켰다. 자, 이 워터게이트 사건도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닉슨 때. 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게이트라는 거는 권력형 사건이죠. 이걸 말할 때 게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본부에 도청 장치를 이제 설치를 한 거야. 근데 이게 닉슨이 그 당시 이제 그걸 몰랐다고 끝까지 잡아댔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증거물이 나오니까 그 뭐냐면 탄핵이 들어갔었죠. 근데 이상이 좀 황당한 게 탄핵이 이제 위에서 이제 포귤로 붙여지니까 그 직전에 그냥 사임을 해버렸어. 예. 그래서 탄핵당하지는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박근혜와 좀 다르죠. 예. 때마치 유럽 파동으로 에너지 부족에 물가 안등과 실업이 증가됐고 1970년대 후반에 미국의 침체 상태에 빠졌다. 자, 강력한 미국의 재건을 부르는 군사력 강한 레이건 시대 때에는 경기가 약간 호전되었으나 누적되는 재정 적자는 다시 부시 행정부에 심각한 부담이 되었고요. 지금도 이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죠. 미국이 빚을 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을 싸우는 이유가 그 뭐냐면 그 빚을 얼마나 질 것인가. 빚을 언제 빚을 이제 뭐냐면 한계를 이렇게 딱 그었는데 그걸 갱신하는 문제도 지금 자기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자, 이런 거 있고 그다음 그 밑에는 이제 뭐 부시 대통령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뒤에 이제 뭐 걸프 전쟁 관련된 내용 있죠. 예, 이렇게 있고 뭐 캐나다인데 캐나다에서 좀 알아둘 거는 이게 이제 뭐냐면 1931년에 완전히 독립이 됐고 예, 미국과 군사력 경제적 협력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근데 지금도 이제 좀 있지만 퀘벡주가 있어. 퀘벡주. 이 퀘벡주는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퀘벡주에서 이제 프랑스어를 많이 쓰니까 그 당시 이제 퀘벡의 분리를 하려는 분리독립 운동이 일어나긴 했거든요. 예. 뭐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라틴 아메리카를 볼게요. 라틴 아메리카도 이제 뭐냐면 뭐 정치가 개판이죠. 그래서 뭐 그 상당히 복잡한 나라인데 쿠데타도 많고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22번이에요. 네, 첫 번째 인증번호는 22번입니다. 자,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거쳐 유럽이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에 시말리고 있는 동안 에스파냐, 포르투갈부터 독립한 중남미, 특히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은 그동안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추구했으나 이에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심한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에 시달렸다. 주민들의 인종적 구성이 초기 이십자의 후손들, 유럽부터 이민자인 백인들, 원주민 후손들,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아, 메스티조라고 하죠. 물라토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흑인들이 복잡하게 다양하며 그 대다수가 가난하고 문맹이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그 라틴 아메리카는 소수의 백인 출신들이 상당히 부를 거머쥐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유색 인종들은 상당히 뭐냐면 못 먹고 못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안이 상당히 안 좋아.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상업상으로서 라틴 아메리카는 식료품과 원료를 생산하며 이를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고 그 대신 미국과 유럽부터 공업 제품을 수입하면서 자본을 도입했다. 그 결과 라틴 아메리카는 공업이 발달하지 않았고 외국 시장과 제품 그리고 외국 자본에 의존하게 되고 이러한 경제 구조 안에 대지주가 가장 큰 이득을 얻고 그 사회적 정치적 세력이 증대됐다. 자, 이들 대지주를 비롯하여 지배층의 상류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으며 대다수 민중의 빈곤에서는 무감각하거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의 재부와 강락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체제에 만족하고 이들 개혁하거나 시정하는 움직임에 반대했다. 자, 그래야 사회 불안이 조성되고 급진적인 공산주의가 중단하는 편,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부패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군부 교체를 통해서 악순환이 거듭됐죠.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 양극화 등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여러 나라도 있는데 한번 각자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건 건너뛸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쭉 넘어가서 뭐 브라질도 있고, 예, 있는데 건너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 있는데 뭐 칠레 한번 읽어 보세요. 예. 쿠바 한번 보죠. 쿠바. 예, 쿠바는 쿠바 상태하고 이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좀 볼게요. 자, 쿠바는 1898년에 독립했으나 실제로 미국의 보호령이었다. 그러니까 1933년에 정권을 장악한 바티스타 치하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였고 사탕 생산과 관광 상업을 번영을 하고 있었으나 라틴 아메리카 전역적인 빈부격차는 거대했다. 그래서 1959년에 카스트라는 인물이 반 바티스트 세력을 규합하여 게릴라전에 승리하여 공산 정권을 수립했다. 자, 그래서 카스트로는 곧 토지 개혁을 단행하여 미국 재산을 비롯해서 사개국을 국유화했으며 소련에 접근했다. 미국 영토에 불과 144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친소적인 공산 정권이 수립된 것은 미국에서 참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니까 1962년 미국은 쿠바 방문자들을 이용하여 카스트 정권을 정복해 실패했다. 자, 이걸 피그스만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피그스만. 네. 그래서 이 사건을 하고 나서 이게 실패했죠. 처음에 미국이 부인했다 결국 인정하게 되는데, 자, 1962년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해군 함정으로 쿠바를 봉쇄하고 소련에게 쿠바에 반입한 미사일을 반출할 걸 요구했다. 자,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소련의 후퇴로 전쟁이 회피됐다. 쿠바 사태 1962년. 그 전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봉쇄도 있었죠. 쿠바를 이제 경제로 봉사는 쿠바 봉쇄가 있어. 1962년 있었고, 여기 같은 해에 좀 있다가 쿠바 사태가 일어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소련의 후퇴로 전쟁이 회피됐다. 그러나 카스트로가 공산혁명을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수출하려고 했고,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이 지원함에 따라서 각국의 자익 세력들이 보다 더 대대만해져 게릴라전을 전개하면서 우익이 강경해졌다. 자, 그래서 그리고 쿠바 혁명 후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자익의 극단주의와 우익의 보수적 권위주의가 대립과 갈등을 양상을 보이고 민주주의 발전의 길을 더욱 좁아졌다. 자,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에 대한 공포로 쿠바를 고립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였고 라틴 아메리카의 진보 연합에 약 10년 동안 지원을 제공했다. 자, 여기에서 진보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요거는 누가 이제 만들었냐면 케네디가 만들었죠. 케네디가. 케네디가 그다음 진보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뭐냐면 라틴 아메리카 지원을 해줬어. 왜냐하면 이제 못 사는 곳에는 공산주의 확산된다는 그 신념이 있었거든요, 미국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돼서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지 라틴 아메리카 공산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당시 케네디가 진보연합이라는 곳에서 적극적인 진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뭐 중남미 국가도 있는데 그걸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에 내전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여기 이제 그 다음 단락 볼게요. 미국은 원로주의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 유럽의 간섭을 배격하고 그 독립을 옹호하는 일에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 일종의 채무를 느꼈다. 이거는 좀 약간 보수적인 관점이고 미국은 원로주의를 통해서 유럽을 배격하고 나서 그리고 20세기, 19세기, 20세기에 거쳐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를 자기 뒷마당 정도 생각을 해갖고 간섭을 했죠. 그래서 원로주의라는 것이 꼭 라틴 아메리카에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일종의 제국주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미국판 제국주의 정책이고 해석하는 관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하여 이제 1948년 회원국의 독립과 상호간의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미주 국가기구를 설립했고요. 1961년에 뭐냐면 케네디 대통령에 의하여 회원국의 차관과 경제 원조를 제공하는 기구로서 진보연합이 설립됐다. 요거 기초에 나왔던 거죠. 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거대한 빈부격차와 불법적인 마약 밀매의 도전, 특히 이제 캐나다 멕시코 유명하죠, 갱들. 예. 자, 하여튼 이렇게 도전에 당면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신생 민주주의도 막달 외치와 군부의 민간 집단 간의 민간 집단 간의 분쟁에 위협을 받고 있다. 자,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뭐 소련과 동유럽을 볼게요. 소련과 동유럽. 예. 자, 소련과 동유럽인데 요거 부분에서 이제 시험 문제 좀 나오죠. 요 부분에서. 예. 그래서 이제 후르시초프 개혁하고 그다음에 어 고르바초프 개혁 많이 나오죠. 요번에도 나왔죠. 요 관련된 내용.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인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번에는 또 이제 하여튼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예. 자, 서유럽이 1848년 기점으로 급속한 경제 발전을 달성한 데 반해서 소련의 지배와 통제하에 있어간 동유럽은 이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 스탈린 치하의 이제 소련은 동유럽 이른바 해방된 나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독자적인 이제 발전을 억제했다. 그 결과 동유럽의 경제적 회복은 소련의 노선에 따라서 진행되고 정치적 사회적 발전 또한 소련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죠? 자, 위대한 애국주의 조국 해방. 이게 이제 뭐냐면 소련이 그 당시 이제 그 2차 세계를 지칭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스탈린 초기, 그러니까 레닌이나 스탈린 초기 때는 민족주의를 막 계획한다고 이제 내세웠잖아요. 민족주의는 없애고 이제 사회주의적인 어떤 정책을 했는데 어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이 민족주의 정책이 다시 부흥했어. 그래서 소련 민족, 러시아 민족의 위대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민족주의에 입각한 그 뭐냐면 것을 내세워서 독일을 물리치려고 했다. 그래서 사회주의 정책을 약간 포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했는데 2차 세계대전 때요. 그래서 민족주의, 자신이 예전에 비난했던 그 민족주의를 다시 부흥시켜 갖고 그냥 국민들을 단결시켜 갖고 독일을 싸우게 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지금 소련도 지금 러시아도 2차 세계대전 부르지 않고 위대한 애국주의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불려요. 얘네들이. 예. 자, 하여튼 러시아 민족주의를 고무하고 전체주의적 공포를 완화했으며 소련 지배자의 어, 인민의 진정한 통합 의식을 낳았다. 예. 민족주의를 이용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리하여 러시아 인민의 영웅적인 전쟁 노력에 대해서 소련 공산당과 정부는 감사의 뜻으로 자유와 민주주의 허용될 것을 기대했으나 그러한 희망은 완전히 헛된 것이었다. 이미 종결 전에 스탈린은 파시즘에 대한 전쟁이 끝났다. 자,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전쟁이 시작됐다고 언명함으로써 독재 정치의 복귀를 시사하고 냉전을 예고했으며 그것은 전쟁 후에 꼭 현실화되었다. 자, 그래야 스탈린의 공산당 지배가 강화됐고 공산당은 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했다. 경제 면에서 볼 때 5개년 계획 같은 그 계획 경제가 제기되었으며 여전히 중공업과 군수 사업이 중심이 주어지고 소비재와 주택 그리고 집단화가 집단화된 농업을 집단화된 농업은 등한시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죠. 스탈린 정책이 농업을 희생하고 공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이잖아요. 이런 정책이 계속 됐다는 거죠. 자, 그리하여 전후에 소련 인민의 일상생활 어려웠으며 1952년 일반인의 임금은 1928년보다 25% 내지 40% 정도 구매력이 감소되었다. 정치 면에서 스탈린의 독재 강화는 문화예술에도 파급되어 엄격한 반서방적 이데올로기의 통합과 사회적 리얼리즘에 요구되어 많은 지식인과 예술가들의 핍박과 구탄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뭐 핍박받은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스탈린은 소련에서의 독재 강화뿐만 아니라 동유럽의 스탈린 체제를 수출하고 강요했다. 자, 이래서 이제 동유럽 국가들은 소련의 적국과 비밀 교차에 힘입어 1948년까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형성하여 소련식의 중공업 중심의 5개년 계획을 간행했다. 자, 문화 교육에서도 러시아와 러시아 문화의 습득이 중심이 되고 소련의 대학, 특히 모스크바 대학은 미래 특권적 공산당 간부의 양성 기관이 됐다. 그리하 엄격한 이데올로기 교화가 진행되고 시민적 자유가 박탈되고 종교가 탄압됐으며 인명의 희생을 무시한 강제적인 산업화와 농업의 집단화가 추진되었다. 뿐만 아니라 위성국화된 동유럽 국가들은 서유럽과의 정통적인 경제 유대가 차단되고 코메콤을 통해서 소련과의 매우 불리한 조건의 교육이 강요되었다. 자, 코메코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샬 계획에 대응해서 만든 기구라고 했죠. 경제적 통합기구.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다만 이제 유고슬라비아 티토만이 소련이 적군이 주둔하지 않은 탓도 있고 독자의 노선을 걷고 1948년 스탈린과 공동에 결렬했다.
결별했다. 이에 굴욕감을 느낀 스탈린이 크게 노하여 동료들 공산당에 대한 대대적인 수청을 단행하고 특히 민족주의 성향의 단원을 대량으로 추방하고 처형했다. 한때는 또 민족주의 이용해가지고 러시아 민족주의 이용해갖고 뭐야 전쟁에 이제 승리 이끌었는데 필요 없으니까 또 민족주의를 이제 손절을 하게 되죠. 예. 1954년 스탈린이 죽었어요. 그래서 소련과 동유럽의 새로운 이제 시대의 동이 튼 듯 보였다. 개혁과 병역의 필요성은 널리 인정된 것이다. 스탈린 후기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스탈린의 정치적 테러리즘에 대한 공포와 증오를 사로잡혔고 그야 비밀경찰 책임자였던 베리아를 체포하여 사살했으며 악명 높은 그 강제 노동 수용소도 많이 구라쿠라고 하죠. 그걸 이제 폐쇄했다. 경제면의 농업 생산과 농업 생산 정체와 소비재 부족이 부각되고 외교 정책 면에서 스탈린의 공격적 외교 정책이 오히려 미국의 반격과 서열의 유대 강화를 초래하여 소련의 고립과 봉쇄를 자초한 사실을 문제시되었다. 그러나 개혁의 변화와 정도의 범위에 대해서 후계자들의 의견이 갈려졌고요. 최소한의 변화를 주장한 몰료도프라고 하죠. 이 몰료도프도 여러분들 이제 뭘로 유명하냐면 히틀러하고 이제 그때 그 스탈린이 미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잖아요. 이때 이제 외무장관을 참여했던 사람이 몰료도프야. 예, 이 몰도프라고 되어 있는데 몰료도프가 정확한 거야. 이게 표기법이. 하여튼 그 당시 이제 보수파를 누르고 주요 사항을 개혁을 중요한 몰료도프의 보수파를 누르고 주요 사항의 개혁을 주장하는 강부 출신의 후르쇼프가 정권을 장악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후르쇼프인데 이 후르쇼프 개혁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예.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이 사람이. 자, 후르쇼프는 개혁은 스탈린이라도 이제 뭐냐면 시작되었다. 그다음 20자 공산당에서 스탈린이 수천 명의 충실한 공산주의를 살해하고 히틀러를 믿는 나머지 그 국방을 소유하고 처음에 초창기 히틀러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안 믿어서 그러니까 히틀러 너무 믿어가지고 히틀러가 공격한 데도 불구하고 좀 약간 뜸을 들였잖아요. 이 사람이. 자, 그래서 개인 숭배에 노력했다고 이제 공격하였다. 자, 그가 이제 공산당은 여전히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나 정과는 달라지고 경제에서 인민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부 자원을 중공업과 사업부터 소비재 생산과 농업을 전환시키고요.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완화했다. 예, 이 개혁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그때까지만 해도 매우 낮은 생활 수준이 1960년대에 개선되어 향상되기 시작했고요. 1970년에는 50년대에 비해서 2배의 식량과 3배의 의료, 그 다음에 12배의 일상용품을 소련 인민이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나 구매한 서유 국가들의 생활 수준에 비하면 저염밖에 되지 않고 동유럽 국가보다 낮았다. 자, 스탈린을 하는 문화적 자유를 갈망한 예술가와 지식인들이 크게 고무시켰다. 그래서 파스테르나크의 러시아혁명의 비판을 나는 닥터 지바고 유명하죠. 이거 소설로 영화로도 나왔죠. 그러니까 1956년에 완성되었고 소련이 아니라 서방에 출판되어 1958년에도 노벨 문화상을 지정되었다. 후르쇼프는 직접 수상을 거부를 강요했으나 파스테르나크는 총살되지 않았다. 자, 솔자니치는 자신이 경험한 스탈린 시대의 강제 수용소 이야기를 집필한 것도 이문이었다. 물론 이런 책들은 다 뭐냐면 소련의 금서가 됐죠. 근데 살아남았어.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다 죽였겠죠. 근데 후르쇼프는 살려는 뒀어. 살려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에 망명하고 그러거든요. 자, 스탈린이라는 소련의 외교 정책에 큰 변화를 가는데 후르쇼프는 자본주의와의 평화 공조를 내세웠죠. 그래서 1955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오스트리아 주권을 이제 중립을 조건으로 회복시키고 오스트리아 주권을 중립을 조건으로 회복시키고 티토와에도 하해야 냉전을 완화하는 데 조짐을 보였다. 한편 탈스타니아는 동료 위성 국가의 반항을 자극시켰다. 그래서 1956년 폴란드에서 발생한 노동자 폭동은 스탈린주의적 당 지도부를 축출하고 1949년에 수청되었던 고물카를 지도자로 복귀시켰다. 그리고 1956년 헝가리에서 일어난 학생과 노동자 중심의 봉기는 소련군의 철수, 일당 지배 폐지, 자유선거와 표현의 자유 등을 요구했다. 그 같은 해 11월 소련은 군대를 동원하여 부다페스트에서 모든 정황을 분쇄시켰고요. 그리고 1961년 8월 동독정부는 서독으로부터 이제 탈출을 저지하기 위해서
동서 베를린 사이에 유럽의 양분을 항해했던 장벽을 구축하고 냉전을 완화하는 한계가 있음을 명백히 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동서 베를린 장벽 관련된 내용이 이때 이제 후르시초프 때 만들어진 거야. 이게. 자, 이 무렵 이제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됐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중국에 이제 핵무기를 투하시키겠다 막 하니까 중국이 이제 미국한테 붙었죠. 예. 카스트로의 쿠바에 대한 소련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는 계획은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을 실패했다. 자, 이런 대외 정책들이 후르시초프 세계에 급격한 쇠퇴를 가져왔고요. 소련의 생활 수준은 서유들 수준을 향상시키는 후르시초프의 약속도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엔 이제 쿠데타로 내부 쿠데타로 후르시초프가 실각하고 그 다음에 보수파였던 브레즈네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브레즈네프 관련된 내용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브레즈네프 도트리라고 이제 나왔잖아요. 일국 사회주의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거, 좀 계속 읽어볼게요. 자, 브레즈네프의 등장으로 일종의 제한된 탈스탈리아 시대가 등장했다. 그래서 이제 브레즈네프는 예전에 스탈린 시대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예. 그렇지만 종전에 이제 후르시초프처럼 너무 그렇다고 강력한 탈스탈 정책을 펼쳤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스탈린 시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후르시초프가 아닌 약간 중간 라인 정도 해가지고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좀 약간 보수적이었던 사람이었고요. 자, 브레즈네프의 등장으로 일종의 제한된 스탈리아가 시대가 시작되었다. 공산당의 결속과 독재권이 강화되고요. 동유럽의 통제도 강화됐으며 소련 내의 지식인들에 대한 탄압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유럽에서는 민족주의고 자유주의 열망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1968년에 1월에 체코슬라바키아에서 개혁을 단행해서 스탈린주의자가 추방되었고 1950년대에 수중되었던 두부체크가 집권하면서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는 모스크바에서 교육받은 철저한 공산주의였으나 진정한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 및 공산당 내부의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상주의자이기도 하였다. 두부체크는 검열을 완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중앙에서 엄격한 관료주의적 계획과 통제 대신에 그 노동조합, 그다음 관리자 및 소비자에 의한 결정에 맡기려고 했다. 자, 두부체크는 바르샤바 조약에 충성을 표명했으나 그의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 개혁. 요게 이제 표현이 있죠. 두부체크 개혁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것은 이제 뭐냐면 그 후에 그 누구예요? 누구죠? 고르바초프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고르바초프도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를 내세웠거든요. 이거 다 두부체크의 영향을 받은 거야. 이 개혁이. 자, 개혁은 강격파에 큰 위협이 되었고 주변 이성국에 미친 영향도 염려스럽다. 그래서 브레즈네프는 1968년에 그 뭐냐면 하루대 소련군을 중심으로 바르샤바 조약기구 50만을 동원해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하고 두부체크와 그 동조자를 체포하여 개혁 이전의 사태를 복귀시키는데 이 프라하의 보험은 어이없이 사라졌다. 자, 이 프라하의 보험 관련된 내용이 기출문에 나왔죠. 이 두부체크가 이제 뭐냐면 집권하면서 했던 여러 개혁들과 자유화 받아 이런 것들을 프라하 보험이라고 이제 하죠. 프라하는 체코의 수도예요. 체코의 수도. 그리고 이제 그 사회주의 공동체 이익은 국가의 개별적인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래서 사회 공동체 이익이 이제 우선시하고 개별적인 이익은 나중이다. 이 말은 뭐냐면 소련 말을 듣지 않으면 박살 나겠다는 거야. 소련의 이익이 최고다. 여기 사회주의 공동체 이익은 소련의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 브레즈네프 독틀이 제가 제한주권론이라고 했죠. 제한주권론. 교과서에서는 아까 일국 사회주의론이라고 얘기했는데 잘못 말한 거예요. 예, 제한주권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제한주권론 관련돼서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자, 체코 사태 후 이제 소련은 스탈리트제 복귀 형상이 뚜렷했다. 다만 1인 독재 대신에 집단 지도체제가 도입됐고 통제 없는 공포 정치가 완화됐으며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하는 평화 공존의 자세가 유지되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한번 쭉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들 있죠. 요 내용들은 그냥 사회문화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약간 안 날 것 같고 요거보다는 이제 차라리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읽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시대 뒤떨어진 좀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돼 가지고 여기부터는 이제 그 교과서 중심으로 읽을게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에서 좀 해서 있는데 금성교과서, 미래인교과서, 비상교과서, 천재교과서 있어요. 4개. 4개를 읽으면서 한번 또 아까 아침에 했던 내용들 좀 정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